(2017년도에) 관음사 지금 주지스님께서 이제 영산대제와 관련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 좀 참석을 해달라고 제주에 와 있으니까 좀 오라고 그래서 저는 영산대제는 제가 뭐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황금순이라는 제주도의 이제 남영고등학교 지금 교감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제 숙대 불문과를 나와서 남영고등학교에서는 일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공룡환 스님 입적지를 저는 분명히 관음사라고 들었고 또 안가문 모스님도 돌아가시고 관음사하러 입적하셨을 때 오셔서 이제 입적 후에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오셔서 다녀가셨고 그리고 또 문헌도 모든 문헌이 관음사로 입적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논문 발표를 하는데 공룡환 스님 입적지가 갑자기 산천당 소림사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근거 문헌이 없어요. 아무 근거 문헌도 없고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룡환 스님 입적지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 논문하고 근대 제주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이제 전부 제가 찾아서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교차 검증을 해봤어요.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근대 제주불교 역사가 공룡환 스님 생애고 공룡환 스님 생애가 근대 제주불교 역사라는 거는 제주 학계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한 스님의 이거 보통 스님도 아니고 한 스님의 입적지가 바뀌어진다는 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산천당 소림사 보건불사가 있는데 공룡환 스님이 거기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건 이제 어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른 스님 살아생전에 약속한 거는 말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돌아가셨지만 아랫사람으로서 말 신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모시적감도 나한테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데 제주 근대불교사와 관련된 자료는 4차에 걸쳐서 이게 완전히 전소가 돼버립니다. 관음사가 불이 한번 공룡환 스님 돌아가신 1939년에 불이 한번 났고요. 4.3 때 완전히 전소가 돼버려요. 관음사가. 그때 없어졌고 그 자료를 또 가지고 나온 사람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료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퍼즐을 맞춰 나갈 것인가. 또 나는 이제 어른 스님한테 들은 거를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발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제주에 이제 이게 체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종단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주 사람은 저기 제주분이 있어서 이 말하기가 참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요. 바로.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 왜 왔냐고 막 처음에는 막 그냥 문전박대 하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떤 것도 있었냐면 어떤 스님한테는 갔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갔는데 대처승이시니까 씻고 이제 팬티바람에 나오시는 거예요. 방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삼배를 했어요. 삼배를 한 이유는 내가 이 스님을 공룡환 스님을 살려내야 되니까 이제 삼배를 하고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구슬을 체록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데서 공룡환 스님 구슬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구슬 체록을 하고 제 생각엔 한 2년간 자료 준비를 하고 교차 검증을 하면 공룡환 스님 생애가 나오려니 생각을 했는데 2018년도에 12월 달에 제주도에 이제 탐나성보문하고 관음사 주지스님이 거기 이사장으로 계셨거든요. 거기 하는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는 아직 정부가 다 이렇게 교차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아는 부분까지만 하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룡환 스님이 태어나신 건 1865년에 태어나셨어요. 제주도에서. 65년에 태어났는데 제주 불교는 아픔이 있습니다. 1702년에 이형상이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주 불교가 회철이 돼버려요. 그때 이제 제주 불교의 말이 뭔 말이 있었냐면 당오백, 절오백이란 말이 있어요.
닭이랑 하면 신당이 있잖아요. 그 신당이랑 하면 나무 밑도 신당이 되고, 이제 제주는 토속 신앙이 굉장히 강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은 500이 아니에요. 이건 좀 부풀려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때 이형상이 이제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주술 이런 걸 없앤다고 하면서 이 스님들을 환속을 시켜버리고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나무로 된 불상은 불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철로 된 불상 같은 게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절 건물은 이게 부셔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관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완전히 회처를 당하는 거예요. 당한데 1년 뒤에 이제 목사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 바뀌는데, 신당은 그 신방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는 무당을. 근데 제주 무당은 육지 무당하고 달라요. 육지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인데 제주는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방들은 1년 후에 다시 전부 되살아나요. 근데 불교는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세토의 길을 걸어서 200년 동안 불교가 없었어요. 제가 말한 불교는 뭐냐면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불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이 아예 없어졌고, 그때 전부 절을 사찰을 회처를 시켜버렸으니까 그 뒤로 힘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공룡관 스님이 공룡관 스님 간음신앙을 받아들인 건 1899년이에요. 그때 지나가는 어떤 비구 스님이 이 바랑에서 나무 목상, 한 조그만한 나무 간세음 보살상을 공룡관 스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공룡관 스님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말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공룡관 스님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야. 아주 평범한 부녀자예요. 부녀자인데 그때 이제 불상을 가지고 이 불상을 집안 깨끗한 데 모셔놓고 기도를 해야, 간세음보살 기도를 해야만 당신 자식들이 명을 이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단명에서 빨리 죽는다. 그런데 묘하니 정말로 그분의 여식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다 50살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룡관 스님 모셔놓고 기도를 하니까 남편은 이제 유학자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서 공룡관 스님 옆으로 집을 초가집 하나 얻어서 이제 불상을 모시고 옮기셨다고 그래요. 옮기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상을 부셔가지고 그냥 불을 태워버리고 공룡관 스님 쫓아내버려요. 요망한 계집이라고. 그래서 간 게 산천단이에요. 산천단 간음사 밑에 거기 보면 곰소를 밭이 있거든요. 이제 중간 지점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룡관 스님 초가집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내시고 계시는데, 불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비암도를 가세요. 1901년 봄에 비암도를 거기에 불상이 있다가 가는데, 가다가 이제 공룡관 스님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비암도 어느 집 아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지고. 그때 이제 공룡관 스님이 간음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사람이 죽는 목숨도 살아나는구나. 이제 그때 공룡관 스님이 확신을 하시고는 이제 다시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있다가 1907년에 해남 대흥사로 배를 받으러 가세요. 가는데 이제 목적지는 해남 대흥사가 아니고 이게 제주도에서 목포에 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해남 대흥사를 누가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남 대흥사를 가셨는데, 머리도 안 빗고 이제 몰골이 그야말로 거지 몰골이는 정신 나간 사람 몰골인 거예요. 근데 공룡관 스님이 그래서 이제 해질녘에 해남 대흥사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주지 스님이 보니까 거지가 하나 들어오니까 한 번 만나주고 두 번은 안 만나줬다고 그래요. 공룡관 스님 내가 출가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행자 생활을 안 했으니까 개를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룡관 스님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만 여기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여기를 좀 돌아보게 해달라, 산내 암자를 돌아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암자를 돌아보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박 신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 소리가 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살이 썩어가는 스님이, 비구 스님이 이제 있는데, 이 스님이 일본 유학을 하고 온 스님이라고 해요. 이제 주지 스님의 상자인데, 이 스님을 지금 저희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일본 유학을 하고 온 스님인데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센병일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간 걸 보고 공룡관 스님 그럼 내가 저 스님을 고쳐보겠다 한 거예요. 근데 공룡관 스님이 집안이 이게 한의원을 하고 그런 집안은 아닌데 약초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게 공룡관 스님이 말한 지 아픈 사람 만나면 뭘 뜯어서 다져 먹으라, 뭘 끓여서 여기다 발라라 하면 이게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땅에 반이 공룡관 땅이라 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저런 보살이 어떻게 저 사람을 낫게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한 스님 꿈에 전날 꿈에 내일 저 환자를 고칠 사람이 오니까 꼭 오면 환자를 보여주라고 꿈을 꿨대요. 근데 공룡관 스님 몰골이 거지 같으니까 그걸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한테 그럼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공룡관 스님한테 한번 맡겨놔 보자. 그래서 맡겼는데 공룡관 스님 된장하고 광목천을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묵은 된장을. 그래서 묵은 된장을 가져오니까 이게 그 옆에는 한전경 옮긴다고 사람들 자체가 안 가는데 이제 공룡관 스님 손수 이제 이 상처마다 된장을 붙이고 이 광목천으로 이걸 감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말을 처음에 노스님한테랑 사수님한테 들을 때는 저는 거짓말 같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된장으로 어떻게 하는데. 대운사를 갔더니 이게 다 그 말을 하시고, 대운사의 다경희 스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훗날 주지를 하셨던. 근데 그분이 경연 스님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백화암. 그랬는데, 이게 하고 나서 이제 강포는 그 스님한테 하는 소리가 스님하고 나하고는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기도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이게 공룡한테 이걸 푸시니까 박영희 선생님 보니까 그 상처에 된장 발랐던 거기에 벌레가 버글버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한테 그 이제 감쌌던 천으로 이걸 쓸어내리고는 마당에 덕석을 깔아 하더래요. 그래서 덕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궁이제를 뿌려놓으라 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스님 어떤 옷을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스님을 구축해서 공룡한테 내려와가지고는 거기 덕석에다가 그 환자를 이렇게 둥글려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이제 제가 전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벌레가 제가 묻어하고 숨이 막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 박영희 스님이랑 보니까. 그러고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딱쟁이가 앉을 거다. 공룡한 스님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딱쟁이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흥사에서는 걔를 2년 동안 행자생활을 안 했으니까 걔를 못 준다 했는데 소원이 뭐냐?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하니까 공룡한테 나는 다 싣고 나를 스님을 만들어 놨나.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은 전무후무한 수계식이 막 일어났다고 막 부풀리는데 제가 이제 사료집을 보니까 사지를 보니까 대흥사는 12월 8일 매년 12월 8일마다 수계법회가 있어요. 항상 수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2월 8일날 공룡관 스님 기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자 생활도 않고 기회를 받고 청신함에 유장 스님이 계셨는데 그 유장 스님이 은사로 해서 이제 기회를 받고 1월 5일날 제주도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1908년 1월 5일 음력으로 들어오시고 산천단에서 이제 부처님이랑 모시고 부처님 뭐 목탑 다 가지고 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근대 제주불교에서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공식 행사를 1908년 4월 8일 날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봤을 때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는 맞아요. 이건 확실한데 이제 이양순 교수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문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룡관 스님이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났는데 동네 사람이 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 요망한 이 사람 이 요물을 죽이지 않으면 제주도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는 공룡관 스님 그 초가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제 공룡관 스님 어떻게 해서 뒷문으로 막 이제 도망을 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가다 보니까 백록담 근처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산길을 내려오는데 내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스님이 됐는데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이렇게 없다면 내가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내려다가 이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남편도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룡관 스님이 이제 떨어졌는데 떼까마귀라고 제주도에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이게 막 공룡관 스님을 쫓고 여기 옷을 쪼아가지고는 이게 정신을 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있었어요. 그 옷을 진원일 스님이라고 이게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대처 스님이신데 그분한테 보여주더래요. 공룡관 스님 그 옷을 이게 내가 괴에서 내가지고 이게 그때 떼까마귀가 쪼았던 옷이다 장사입니다. 근데 구멍이 막 뽕뽕뽕뽕 뚫려 있더라. 그 진원일 스님 글을 이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음대사한테 가사를 받아요. 다 5월 단오날. 음대사라고 근데 당신도 모르는 스님이래요. 처음 본 스님이었는데 공룡관 스님한테 가사 공양을 하려고 제주도로 온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제 그 가사를 받아요. 봤는데 공룡관 스님 2번 다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보고 2번을 만날까 아무리 봐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받고 이제 공룡관 스님이 이제 뭔 생각을 하면 제주도에 사찰을 내가 참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가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창건된 게 1909년 관음사입니다. 이 관음사인데 이게 터가 있었던 데가 아니고 지금 관음사 가는 길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옛날에 1970년대만 해도 반나절을 걸어 내려와야 했어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해월굴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룡관 스님 그때는 무슨 공사 장비도 없잖아요. 그걸 당신이 그 잡목을 다 베어내고 땅을 고르고 해가지고 거기다 한 칸짜리 그 초가진 움막이죠. 그걸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가 이제 창건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해원노 스님을 찾아뵈러 왔다고 그래요. 이제 해원노 스님은 안강원 노스님이 은사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로 말하면 상노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해원노 스님이 그때 공룡관 스님 손을 봤는데 사람 손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그 손을 안 보고 옆으로 눈을 돌렸다고 그래요. 이제 공룡관 스님 손을 안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창건된 게 관음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룡관 스님이 대흥사를 가세요. 대흥사를 1909년에 7월달에 대흥사를 가셨는데 대흥사에 그때 마지막에 심정하면서 항일 인사 30여 명이 총살을 당하잖아요. 심정하면서 심정한 대중 6명도 다 죽어요 그때. 그게 이제 황사평에서 이제 그 항일운동 하던 사람들이 신무기에 밀려나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대흥사 심정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열을 정비를 해서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초를 세우고 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침 새벽이 되니까 스님들은 예불하러 대중들은 나오고 이제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보초들은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잠복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제 그 30여 명 다 죽어버려요. 이 심저감이 이제 폐사가 되고 피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공룡관 스님이 이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항일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결심을 하시고 1911년에 법정사를 창건을 합니다. 근데 공룡관 스님이 10여 개의 사찰을 창건을 하는데 딱 3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수행중심 사찰 관음사,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이영삼 목사 때 그때 폐사가 돼버린 사찰들을 중창을 하거든요. 그게 불탑사, 북한사, 보관사 이 사찰이 이제 중창을 해내요. 공룡관 스님. 그리고 이제 공룡관 스님 포교 여충지에는 포교당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일본 1937년도에는 일본에다 대각 포교당까지 세워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이제 10여 개 사찰을 세우는데 1911년에 법정사가 창건이 되잖아요. 창건이 되고 당신이 거기에서 이제 계셔요. 계시면서 여기가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게 법정사예요. 근데 법정사는 포교와 아무런 모든 거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에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1913년 아니면 14년일 거예요. 법정사 항일운동 이제 주동자, 김연일 스님, 강창규, 방동화 이 3사람을 영실에 있는 이 3사람을 법정사로 내려보내요. 공룡관 스님. 거기에서 항일운동 준비를 하라고 내려보내고 이제 이번에 새로 이번 엊그저께 이제 논문 세미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 이제 밝혀진 게 백인화라는 보살이 있어요. 그 보살하고 법정사를 같이 창건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백인화를 법정사에 이제 실질적인 관리자로 놔두고 방동화 스님이 공룡관 스님하고 이쪽 항일 인사하고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일 자금, 뭐 의식주 이런 걸 공룡관 스님 다 돼요.
그래서 1918년에 항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이제 이 항일운동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료관 스님, 잡혀간 사람들이 공료관 스님 이름을 공짜도 안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료관 스님 안 잡혀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공료관 스님 절을 지으면 다 부셔버려요. 일본사람들 일본군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게 한 6, 7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절을 부셔버리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제 1918년이 이제 항일운동 이후에는 공료관 스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모셔오냐면 이회명 스님을 모시고 옵니다. 공료관 스님. 친일파 이회명 스님. 전국, 그때 우리나라 조선 포교사 단장이에요, 이분이. 이회강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해인사 주지사셨고요. 이분하고 사형사제예요, 이 두 분이. 근데 이제 이회강 스님은 친일파로 완전히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회명 스님은 아직도 설왕설래를 해요. 이분이 친일이냐 아니냐, 할 수 없어서 친일을 한 분이냐 아니냐,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법화사에서 법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24년에 공료관 스님이 불교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회명 스님하고 같이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공료관 스님 전면에 안 나서요. 1918년 이후부터는 비구를 출가를 시켜갖고 전면에 내세우고, 당신 이제 뒤에서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공료관이 그 제주 불교를 들었다 놨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돌아요, 돌기는. 그래서 24년도에 불교협회를 하고 25년도에 제주 아주 그 상권 중심지에 포교당을 세웁니다. 성내 포교당. 왜냐하면 관음사는 이제 겨울이 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내 포교당을 세워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 25년도에 이제 창건을 했죠. 26년도에 제주불교 소녀단, 제주불교 부인회를 창립을 합니다. 공료관 스님이. 그리고 1925년에 이제 밖에 제주 여성 청년회를, 제주 여성 청년회가 포교당을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요. 장소 제공을. 그리고 이제 1927년에 공료관 스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제주도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 유치원이 자금난으로 이게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치원을 포교당을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개원식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1930년에는 불교 유치원을 개원을 하시려고 설립 회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워졌다는 그 기록을 저희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중학교, 이제 여기서 국민학교를 나온 7, 8여 명이 이제 중학교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학문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분이 양홍기라는 사람이 그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료관 스님이 이제 여기 대흥사 가서 10,000원을 가져오고, 당신이 10,000원을 내고 해서 중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학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살아온 거를 보면은, 저 같으면은 그 승려생활 딱 31년 하셨거든요. 31년을 했는데, 뭐 일본 대판에 이제 포교함까지 할 정도고, 1920 몇 년도부터는 이제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세요, 공료관 스님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그쪽에 있는 항일 자금을 갖다가 제주도 육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항일 자금 조달을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938년에 갑자기 돌아가셔요. 국을 드시고. 근데 이제 문도 그 후손들, 공료관 스님 바로 후손들은 독사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른 스님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독버섯이 든 국을 잡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공양주를 찾았어요. 공양주를 이제 찾았는데, 그때 공료관 스님 시대에 공양주를 살았던 사람이, 그날이 이제 도월 스님 대상날이거든요. 대상인데, 점심을 드시고 공양주한테 산책을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저 버섯을 따라가더래요. 공료관 스님이. 저 버섯 저녁에 대중들 국 끓여서 공양하게 저 버섯을 따라. 근데 공료관 스님은 아셔야 되는 게 약초, 뭐 이런 산생활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 버섯을 따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공양주가 이제 큰 스님이라고 어른 스님이라고 공료관 스님한테 한 그릇을 드렸는데, 한
드시고 바로 돌아가셔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복룡관 스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게 그 시대 매일신보나 뭐 이런 데서 다 이게 기사화돼요. 근데 복룡관 스님 입적, 복룡관 스님 왜 돌아가셨고 이런 건 그때부터는 아예 기사가 안 나와버려요. 입적과 관련해서부터는 아예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일본에 있는 그때 경찰들이 쓴 그 문서를 지금 한번 뒤져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룡관 스님이 근대 제주불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중흥을 시켰잖아요. 중흥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분은 신여성운동도 하셨지만은 이제 불교 비구니로서의 그 비구도 못할 일을 비구니가 제주도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국 스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복룡관 스님에 대해서 당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뭐 상을 타셨잖아요. 3천만 원 받았는데 3,700이 나갔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500만 원 보내오셨어요. 복룡관 스님 업적을 이렇게 되살리는 데 써달라고 이제 보내오셨는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한 역할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프면은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럼 복룡관 스님을 찾아와요. 관음사는 환자가 쓰는 채가 따로 있었어요. 1937년도에도 그 영림서에 있었던 김영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병 들어서 관음사로 왔는데 그 사람 병을 복룡관 스님이 치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룡관 스님한테 스님 이 땅을 스님 드릴까요? 이랬대요. 그 관음사. 그때는 국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룡관 스님이 그냥 그걸 딱 잡고는 나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5만 평을 관음사로 딱 등기 이전을 하신 거예요. 1937년에. 그러고 이제 이 아프면 나은 사람들이 이제 복룡관 스님한테 뭘 갖다 드리냐면, 아유 스님 이거 돌밭인데 이거 스님 뭐 심어 먹을 거 있으면 심어 드시라고 고맙다고 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땅에 이제 이게 부풀려진 거겠죠. 제주도 땅의 반이 복룡관 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관음사 주지로 오시는 분들이 다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하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 비용 든다고 지금은 그게 한 600억, 700억 되는 땅을 몇 년 사이에 46억에 팔아갖고 재판 비용 한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다 그냥 깔끔하게 하시고 가시고, 지금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도 수백억의 땅이 있어요. 이제 지금 중앙로 포교당 같은 데는 제주불교의 그 유적지예요. 모든 게 중앙로 포교당에서 이루어져. 그때 불교식 결혼식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 결혼식 하는 거 그 순서를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결혼식 할 때 화혼가라고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불렀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분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어떤 교육도 안 받으신 분인데 그야말로 그렇게 평범한 분인데 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그 관음사 창건 전에 백일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관세음 보살 백일 기도를 하셨는데 끝날 무렵에 한라산에 불이 나가지고 당신한테 불이 확 들이닥쳐서 당신 눈을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서 한 소식 하셨다. 근데 불은 없었다고 그래. 불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때 내가 기도로 한 소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 업적이 이 부인이 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고청교도고 승려 생활을 한 것도 우리가 이분 고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그런 분의 업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복룡관 스님 업적이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복룡관 스님 했던 게 다른 사람 한 걸로 막 이게 말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걸 2018년도부터 이제 제가 이건 죽게 하면 까무러치 들어오면 내가 이거는 끝낸다. 끝장을 내가 보겠다. 이건 비구니 명예잖아요. 제주불교를 비구니가 이렇게 세웠고 중흥을 시켰고, 지금 그 복룡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제주불교가 있는 거라는 건 어른들이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높은 분이니까 이게 가서 들이받지도 못하겠고 말을 해도 이게 완전히 암벽이에요. 암벽. 들으려고는 안 해.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증을 하기 시작해서 해년마다 세미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그 복룡관 스님 업적은 가져오고, 이제 이거는 근거 문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근거 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똑같은 구술을 3사람 이상이 했을 때는 제가 그걸 씁니다. 그지만은 이게 한 사람이 한 구술이라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거든요.
구술은 그야말로 참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논문을 쓸 때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이제 공용환신이 간음사에서 이제 입적을 하셨고, 간음사 참관주거든요. 그리고 계산조인데 계산조도 안 주려고 해요. 계산조도 안 주려고 해서 내가 이제 이거 계산조에 대한 이제 이게 계산조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찾아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계산조라는 걸 내가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계산조다. 사전적 의미로나 모든 걸 봐서 계산조다. 왜냐하면 복료관선이 법을 피지 않았대. 법문을 하고 법을 안 폈대. 그래서 내가 간음신앙으로서 제주불교를 이렇게 세웠으면 그게 간음신앙이 부처님의 법이지 간음신앙이 무슨 미신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하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저는 막 이 가슴이 막 벌어진다는 말을 복료관선 일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막 찢어지고 이 가슴이 벌어져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저한테 복료관 스님 세미나를 비구니 회관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회장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뜻 답을 못하면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비구니 회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할까봐 아닙니다 스님 제가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자료를 찾고 세미나를 해서 복료관 스님 업적을 되돌려 드리고 지금 이제 그러는 중입니다. 근데 스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뭐 결혼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분 제자 중에 한 분이 서울 청룡사로 출가를 합니다. 당신 따님 한 분이 청룡사로 출가를 하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덕기문도 그 문도 그 족보를 가지러 그때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찾아내서 그 청룡사로 출가를 하셨고 큰 따님은 이제 또 복료관심 상자가 됐고 막내 딸은 이제 결혼해 살다가 죽기 한 2년 전에 스님이 됐다가 이제 그 호열자라고 해서 제주도는 콜레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님 세 분이 다 스님들이 다 스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복료관 스님의 그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복료관 스님 말을 타고 다녔어요. 이 제주도에서. 그리고 육지에서도 대흥사에서 그 통도사를 안강호 스님 그때 우리 노스님 거기에서 강원에 있을 때 당신 조카 상자 온다고 말을 타고 오셨더래요. 그걸 법인사수님이 7살에 보셔가지고 스님이 말을 타는구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안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을 타고 가면 여자가 재수없게 제주도 남자들이 여자가 재수없게 뭐 할 일이 바쁘다고 말을 타고 가냐고 뒤에서 이제 시비를 건대요. 그럼 복료관 스님 딱 내려가지고 그냥 안 간대. 딱 내려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가늠사까지 포교를 하려면 내가 바쁘니까 말을 탄다. 여자가 비구니가 말 타지 말라면 어디가 적혀져 있냐고요. 뭐라고 하고 딱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게 독립자금을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이게 탑발을 하러 다니시는데 우리 노스님 말로는 탑발을 해서 종불산 한다고 탑발을 많이 한대요. 그 종은 요만하게 만들고 돈은 전부 이제 그쪽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복료관 스님 탑발을 하니까 이제 돈 많은 집 남자가 복료관 스님한테 딱 하는 소리가 당신 나하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 내가 돈 얼마를 주겠다 이랬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자자. 그래 네 돈부터 내놔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복료관 스님 신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료관 스님 이제 담양 국참봉이라고 우송사 그 하신 분이 담양에 3만 석에 가까운 부자예요. 그분 따님이 이제 복료관 스님 상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주불교는 국참봉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성사 여기 비구니 회장 스님 계신데 그 월성사도 복료관 스님 창건한 거고 백년사 지금 간음사 조실 스님 거기도 복료관 스님 창건한 거고 소림사 산천단 소림사 또 중앙로 포교당 또 저기 법화사 고관사 불탑사 해서 그게 10여 개 사찰이 있고 일본에 또 대각 포교당을 내요. 오사카에 일본 한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대각 포교당을 내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이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취재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복료관 스님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공효관 스님을 승복 입은 서민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었고 항상 자기가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가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해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공효관 스님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그릇에도 담아지는 물 그리고 물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침을 제주도에 폈고 또 당신이 모든 포교사들 그 만암 스님이랑 금호 스님 그러신 분들 다 모셔다가 법문을 하시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이 큰 스님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제주 불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비군이가 했다 해가지고 이걸 자꾸 지우려고 하고 이게 학자를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이게 이래가지고는 이 학자는 이제 얼마 전에 종단협하고도 제가 이제 그 근대불교 인물 홍보 그거에 대해서 제주 부분에서 김상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불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승려가 됐다는데 승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자기 자손들이 보니까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쯤 승복을 입으니까 스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문제성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거기 있는 그 속인들이 스님들 편을 안 들더라고요. 종무원들이 스님들 편을 안 들더라고요. 아니 종단협에. 나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한금순 박사 아시죠? 유명하신 분 아시죠? 막 이러면서 불자대상 받으신 분 알죠? 그 불자대상 받을 때 제가 비 오는 날 스님 울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기 안국역에서 총무원까지 비 오는 날 이제 우산을 들고 한쪽에 자료를 들고 가는데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총무원에 항의를 하러 가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총무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이거는 불자대상 줘서는 안 된다. 법정사 항의운동을 알린 분은 따로 있다는 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라고 나중에 이제 줬어요. 줬는데 너무 늦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정이 돼. 그래서 내가 선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언제 홍보를 했습니까? 선정 다 하고 나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줘서 그러면 왜 주는 이유가 뭐냐는데 한금순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해달스님 말이 틀리다겠대요. 그래서 줘야 된다고 줘버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종단협에서 연구위원으로 쓰게 된 또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이걸 어떤 연결고리를 이거 끊지 않으면 왜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업을 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게 진실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너무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공효관 스님 한 일을 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한 거는 안 한 거예요. 한 거는 한 거고. 그리고 공효관 스님 무당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 갑자기 무당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쫙 무당이라고 올라가면 무당, 떠돌이 무당을 하다가 스님이 됐다고 나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에.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당이 근거를 대라. 되지도 못하고 오직 했으면 제주도에 무당을 했던 13대 무당을 했던 사람은 그 족보를 다 봤어요. 없어요. 공효관 스님. 그게 언제부터 났냐면 이 간음사 주지를 하면서 이분이 보청교에 몸담았던 분이 스님이 됐고 자기 아버지가 보청교 두목이에요. 그분이 하면서 이 보청교를 했던 이 사람을 끌어올리고 공효관 스님 무당으로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증언을 해요. 저한테 이제 나 뒤로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2002년이에요. 2년.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 사람도 논문에 씁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안 빠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예 통달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무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 다 무당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작업을 올해 봄까지 해서 이제 이 두산백과 한민족백과 뭐 저기 여행 콘텐츠 뭐 모든 거 다 해서 그걸 다 이제 제가 제기를 해서 제기를 하고 해서 그걸 다 내렸어요. 이제 내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 내리고 이제 일반 이제 블로그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센 사람만 딱 잡고 제가 이제 이거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고 제 다행인 거는 내가 공룡한 상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이분 상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스님들 생각할 때 지금은 차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시대는 걸어 다니던 시대고 이게 도로가 정비가 안 되던 그런 시기고 제주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봉요관 스님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